네, 발표 감사합니다. 근데 뭐 본인 바빴다고 너무 잘하신 거 아닌가요? 바빴어요. 네, 정말 바빴습니다. 네, 너무 바쁘게 뛰셨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사전 설문 받은 것들, 그 다음에 실시간 질문 받은 것들을 현장에서 답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 설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 설문을 200개가 넘는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당일에 저희가 분류하고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뭐 빨리 할 수가 없어서 챗GPT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챗GPT가 도와줬는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반인데요. 오늘 모두의 특강 6시 행사 현재 200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전 설문으로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이 질문을 보면 전체 200개 중에 질문은 113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챗GPT가 그 엑셀을 바로 읽지는 못해요. 그래서 문서 파일을 읽거든요. 그래서 워드 파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된 문서를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0으로 바꿔주고요. 4.0으로 바꾸면 이 파일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질문들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고 이제 GPT한테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 질문들 중에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달라고 이제 GPT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GPT 활용 능력, 그다음 발전 측면, 그다음 응용, 그다음에 뭐 윤리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적 사용, 그다음에 성능, 비즈니스 창업적 측면, 그다음 미래 전략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좀 흥미로울 수 있는 질문 20개를 한번 뽑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로또 번호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근데 좀 이걸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건데요. 그 위에 확실히 카테고리별로 나누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8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그 중에 주요 질문 2개씩 뽑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흥미로운 주제 20가지 중에서 좀 재밌을 만한 것들을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Q&A 시간 때 한번 영호 소장님과 함께 Q&A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A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전 질문 한번 받아봤는데 절반 이상이 넘는 분들이 되게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어떻게 다 분류해서 하나 했는데 챗GPT를 이용을 하니까 카테고리가 8가지로 되게 심오하게 나오더라고요.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활용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뭐 미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8가지의 어떤 그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가지 카테고리를 2개씩 질문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질문들 한 4가지 정도를 추려서 일단 저희가 20가지를 사전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들도 있고 그 외에 못했던 질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남는다면 그 질문들도 이어서 답변해 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퀵하게 갑시다. 네. 근데 너무 예스와 노처럼 이렇게 스피드로 보내시면 안 돼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를 이커머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커머스에서야말로 정말 활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 배달의 민족 같은 데 보면 그 댓글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음식의 맛은 있었는데 양이 작았어요. 이러면 사장님이 댓글 달아주잖아요. 다음에는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사장님들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질문과 답변을 쭉 모아서 그걸 챗GPT한테 사전에 학습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톤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장님의 톤으로 자동으로 답글을 달아주는 거,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네. 그것만 해도 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질문 내용들 뽑았던 것처럼 그 리뷰들이 막 수천 개가 달리잖아요. 그 수천 개들을 다 크롭해가지고 던져가지고 긍정 부정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것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고객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센터는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니까 그걸 텍스트로 뽑아서 이 내용, 하루에 걸려온 전화 수천 통 중에서 내용을 분류해줘 라고 하면 카테고리별로 쭉 분류하겠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각각의 글에 대해서 감정을 분석해줘. 포지티브는 1, 네거티브는 0.
0이라고 하면 0.8, 0.7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별점으로 준 점수 말고 네. 이 별점은 5점 주면서 이렇게 뭐 불만족했던 그런 불만사항 적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어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들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네, 정말 그 컨텍스트를 보는 거죠. 충청도 분들은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따로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냅둬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점수가 0.2점 밑으로 뽑아줘. 아, 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고객들이 심하게 마음이 상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고객 관리팀으로 넘겨서 따로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재밌네요. 네. 그렇게 활용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버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사실 제가 이걸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갔더니 고등학생들이 공모전에 이 주제로 만들어서 냈어요. 와, 네, 그리고 그 팀이 상을 타갔거든요. 와, 네. 근데 그 친구들은 한 500건 정도를 모아서 학습을 시켰는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동작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맘먹고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 현장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생산 현장이 좀 많기는 한데, 네네. 네, 거기서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이게 생산 현장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딱 떠오르는 게 제조업을 생각을 하는데, 제조업에서 보면은 각각의 공정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공정별로 이제 시간이나 타임라인들이 다 나오는데 그 데이터들은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챗GPT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걸 계산하는 수식을 자기가 짜서 이거 공정을 좀 더 최적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특정 단위 시간이 되었을 때 네, 사람들한테 휴식을 하라 뭐 이런 것들 알려주는 용도로도 가능하겠죠. 저는 좀 다른 쪽이긴 한데, 네. 그냥 이런 일반 회사들 네네. 근태 기록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태 기록 데이터랑 연휴나 휴가 뭐 이런 데이터랑 해서 그 직원들의 성향을 좀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언뜻 네네. 드네요. 왜냐면 이게 휴가를 좀 길게 쓰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요소요소에 이제 짧게 쓰는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패턴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패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좀 꼼꼼하게 유관된 자료들이 좀 많이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작업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사이버 대학교 같은 데서요. 아, 그 사이버는 다 비대면으로 접속을 하니까. 그렇죠.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누가 관심병사가 될 것인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걸 눈으로 보지 않고 원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딱 눈치껏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근데 사이버 대학교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이미 다 취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찍어놓은 강의만 계속 돌리면 되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졸업시키는 게 가장 큰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따라오는 학생들하고 네네. 좀 이렇게 진도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그렇죠.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가는 학생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시켜낸 다음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멘토링을 하면 될 건지 기존 사례하고 붙여서 멘토들을 붙이고 그리고 또 서포트 해주는 방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혹시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례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신가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례는 있었고요. 이걸 아직 챗GPT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례는 없었는데 당연히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챗GPT와 LLM 중 어느 것이 더 자연어 처리에 뛰어난가요? 이게 네. 저희가 LLM과 챗GPT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LM이라는 단어랑 네네. GPT라는 단어 이거에 대한 좀 혼동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부터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얘기를 하자면 LLM이라는 거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말들을 학습을 시켜서 잘 만들어 놓은 언어 해석기가 LLM이죠. 이게 또 한글로 번역하니까 거대 언어 모델 뭐 이렇게도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간혹 기사에 보면 초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초자는 어디에 가도 없어요. 네, 울트라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거대 언어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필터를 붙여요. 네, 나쁜 말 못하게끔 입틀막 시키고 이렇게 필터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대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챗GPT라고 보면 그러면은 됩니다. LLM 안에 챗GPT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LLM을 이용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챗GPT와 LLM 중 어느 것이 더 자연어 처리 뛰어난가요? 라고 하면은 같은 집안 식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네,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약간 비전공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보면 LLM이 좋아야 챗GPT도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LLM 안에 이제 챗GPT나 아니면은 제미나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용을 본다면 GPT 3.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언어 모델인 거죠. 이게 LLM이라는 거고, 이 GPT 3.5를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챗GPT 3.5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자연어 처리가 가장 매끄럽고 좋은 이 LLM의 그 분류 중에는 어떤 것가 제일 괜찮다고 보시나요? 지금 업계에서는 여전히 네, 오픈 AI가 만들고 있는 네, GPT 4.0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를 달거나 하지는 않고, 구글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 기반으로 뭔가 파일을 키워보려고 하는 메타의 또 뭐 라마 모델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3파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내년에는 또 좀 재밌는 모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놓은 언어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한국어라든지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또 튜닝해서 또 똑똑하게 만들어내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살짝 어려워지네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오픈 AI GPT 4.0이 자연어 처리에 가장 현재로서는 좋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실제 응용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까요? 챗GPT로 연말 정산하면 얼마나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거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정산할 때 규칙이 매년 바뀌잖아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주로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제공을 해줘요. 혹은 아니면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그걸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챗GPT한테 넣어주고 걔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번에 내가 안경을 샀는데 연말 정산 공제 대상인가 하면 아니요. 이번에 병원에서 얼마 이상 썼는데 카드 값은 얼마 썼는데 내 소득은 얼마야? 얼마까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로 이제 물어보는 콜센터 대신하는 용도로 쓰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머지않아서는 저희가 연말 정산을 안 해도 되는 시점도 올 수 있겠네요. 저희가 뭐 카드 내역이라든가 현금 영수증 내역이 다 등록이 돼 있으면 맞습니다. 거기서 자기 국세청에서 다 판단을 해서 그렇죠. 그럼 저희가 막 굳이 이거를 가지고 네네. 막 사이트 접속해서 막 그 연말정산 그 마지막 마감 날쯤 되면 막 접속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동으로 해주는 아마 그런 것들을 해주는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을까. 세무 같은 것들을 그쵸. 네, 지금도 보면 이제 뭐 부가세 대신 처리해주고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되는 데이터 집어넣고 내 데이터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의 말뜻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 주겠죠. 그냥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검증해줄 또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게 막 내역이 또 잘못된 게 들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챗GPT가 과학 연구에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사실 많을 것 같거든요. 과학 연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쓰세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약간 오픈된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챗GPT를 그냥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국책연구소 이런 데는 외부의 데이터가 유출되면 안 되는 데들 같은 경우는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쓰는데, 이분들이 연구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봐야 되잖아요. 보면
이제 화학 계통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자들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 특허에 걸리면 안 되니까 특허 검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잔뜩 쌓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챗GPT한테 내가 질문하면 얘가 이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 자기가 예쁘게 말아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보통 이런 형태를 RAG라고 부르는데, 네, 뭐 그런 식의 서비스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소들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아마 뒤에 질문들이 좀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연계해서 좀 드리면, 좀 부연을 드리면, 이 거짓말하는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네. 하잖아요, 환상. 네네네. 그거에 대한 검증이 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재미로 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조금 틀려도 저희가 뭐 바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과학 쪽에서는 엄청난 그 팩트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검색을 하고 뭐 그 연구소 내에 이제 내가 주로 참조해야 되는 논문이나 아니면 각종 특허 자료, 법률 자료, 소재에 대한 그 매트리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데이터로 다 쌓여 있잖아요.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요소들을 뽑아 올려요. 뽑아 올려서 이걸 정리해서 나한테 보여줄 때 이 말을 만든 참조 링크는 어디다라고 하는 걸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재는 이게 적당할 것 같은데 이건 어느 PDF 파일의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참조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건 어떤 법률 사전에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조했다. 이런 것들이 다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만들어낸 그 게. 확인은 직접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그거 확인은 사람이 네. 그쵸, 다 맡겨버리면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챗GPT나 이런 이 인공지능 이거에 대한 활용은 코파일럿처럼 이제 부조종사다. 그러니까 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걸 자율주행으로 아예 맡겨버리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식의 해법인 거죠. 네,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풀 셀프 드라이브라고 하지. 예, 그런 걸로 자율주행이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 엔진 자체가 한 명의 운전사하고 똑같이 취급받으면서 법률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이 세게 걸리거든요. 그럼 그거 해결하느라고 발전을 못할 텐데 그냥 운전 보조 장치, 드라이브 어시스트라고 하면서 포장만 풀 셀프 드라이빙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대치를 놔두고 약간 활용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점점 더 똑똑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더 쓸모있게 가겠죠. 그래서 아직은 자율주행으로 맡기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좀 흥미롭네요. 그 챗GPT와 인간이 협업으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작권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최근에 뭐 유명했던 그림들 있잖아요. 뭐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했다. 뭐 인공지능하고 80시간 동안 대화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성된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작품에 대해서는 일단 저작권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만약에 이 작품을 내가 리터칭해서 좀 더 손을 봤다라고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2차 저작권 정도는 인정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자체는 네, 일단은 저작권이 없는 걸로 네, 저작권으로 걸지도 못하고 내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지금 라이브냐고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모델 특강이 다 끝나면은 이 유튜브 채널에 이제 다시 보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풀 버전으로 올라가진 않고요. 요 내용들을 좀 잘라서 이제 주제별로 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또 이어서 그걸 질문을 좀 드리면은 그 상업적 활동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공공재처럼 쓸 수 있는 건가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정부 과제를 맡아서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컨텐츠 만드는 과제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러스터나 아니면 사파 이런 것들을 네, 그냥 제가 다 그려서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든 이 상업적 용품을 다른 사람도 그대로 가져가서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소장님이 어떤 책이나 영상을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머그컵이라던가 티셔츠라던가 이걸 찍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작품에 대해서 나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약간 좀 벗어나는 얘기긴 한데 요즘에 회사에서 CI나 BI들도 이 인공지능으로 많이들 만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회사 로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는 보호를 못 받지만 그걸 상표로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표로서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이게 충돌된 사례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표니까 그거는 네. 상표권으로는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아마 좀 더 이런 활용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뭐 어떤 소송이나 사례들이 좀 생길 거니까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1년 갓 지난 아, 그러네요. 네네. 이게 3.0, 3.5가 나온 지 이제 1년 지났네요. 그렇죠.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됐고 이제 4.0으로 올라갔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예, 요 다음 질문이 아까 했던 건데 허위 정보 구분하거나 검증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짜가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방지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종 어떤 결과물로 나왔어요. 뭐 이 결과물로 나왔는 거에 검증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검증하는 프로세서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어보는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물어보는 데이터에 따라서 얘가 대답을 했을 때 얼마나 정답을 하는가를 따져서 정확도를 측정하고 몇 프로 이하면 파기하고 네,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미 만들어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다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의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들은 이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곁다리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AI로 만든 거, 그러니까 생성형으로 만든 거를 찾아내는 것도 지금 가능한가요? 왜냐면 섞여 있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텍스트를 만들었다던가 뭐 글을 썼다던가 아니면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인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은 반반 섞어서 그렸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데들은 있는데 지금까지 결론은 쉽지 않다. 네,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잡아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또 약간만 뒤틀어 버리면 또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교육적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챗GPT를 활용한 학술 논문의 완성도는 네네.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올까요? 초창기에 챗GPT와 관련해서 네, 저자가 챗GPT로 등재된 논문이 6개인가 7개인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챗GPT를 공동 저자로 올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규정들이 생기고 있어요. 논문 레퍼런스에 네, 챗GPT를 썼다 이렇게. 아니요, 그냥 저자 이름 목록에 챗GPT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 있고요. 대신 논문 연구에 챗GPT를 활용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른 논문들 한 200편, 300편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집어넣고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본다든지 요약해 준다든지 한다면 연구할 때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번에 내가 연구하는데 자료가 좀 튀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또 논문들을 뒤져서 또 답을 해주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랑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썼는지 네. 챗GPT가 썼는지 이제 구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기본 시드는 역시 사람이 써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말을 이렇게 지어내고 꾸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아서 효율을 높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질문 내용처럼 완성도 측면에서는 네. 사람이 쓴 건 손색이 없는 정도로 지금 GPT-4가 되면서 네,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대학원생들이 좀 이제는 좀 편해질까요?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대학원생들이 원래 대학원생들이 쓰는 논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중에 또 그런 논문들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비록 이런 좋은 도구가 생겼지만 논문 한 편 한 편에는 여전히 신경도 좀 많이 쓰고 잘 만들어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이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학생 대상의 교육 요청이 간간히 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방법의 문제이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안 시켜도 아이들은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리고 이거 활용했을 때 너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너가 잘 알아야 돼. 라는 식의 교육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는 않는 것 이제는 같아요. 좀 시대 흐름에 이제는 어쩔 수 맞습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뭐 소장님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녀 2명을 조기 교육을 해서 네네. 네, 코딩 교육을 같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초등학생이 이제 아이 2명을 같이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 뭐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셋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아빠가 우리 한 10분만 쉬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빠는 바로 시계를 봤고요. 첫째는 윈도우에서 타이머를 켜가지고 10분 타이머를 켰대요. 혹시 막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집 막내는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 막내는 헤이 구글 10분 알람 맞춰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때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시계를 봤는데 첫째는 타이머를 켜고. 예, 앱을 켜가지고 타이머를 켰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내는 그냥 음성으로 그냥.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은 GPT 네이티브 이 맞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보다 더 이렇게 빨리 활용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폰이나 시계부터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지 않을까. 요즘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예전에 봤던 그 건담 이런 만화를 보면 그 건담 조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유전자 조작된 피플들이 나오잖아요. 뭐였죠? 제가 갑자기 그렇죠. 뭐 코디네이터라고 네, 부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즘 애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뒤통수에 챗GPT를 꽂고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사담이긴 한데 근데 또 이게 GPT 활용이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뭐 네네. 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다면서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인 게 챗GPT가 이제 주니어들하고 시니어들이 있으면 누가 더 잘 쓸까라고 봤는데 오히려 시니어들이 더 잘 활용을 해요. 특히 이제 저같이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보는 분야가 되게 넓잖아요. 경험도 많고 단지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하고 손이 느리다는 거 그것만 느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요즘에 다시 역으로 다시 재취업하고 있어요. 개발 현장으로 오시는 네. 건가요? 관리급이 아니고? 네,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챗GPT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코드를 짜줘라고 하는데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사람처럼 혼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코딩을 짜서 이렇게 짜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챗GPT가 또 이렇게 짜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난제들을 많이 해결하는 네, 기적의 현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성능하고 기술적 지리에 대한 카테고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좀 질문이 좀 기네요. 챗GPT의 번역 기능을 활용할 때가 많은 편인데 직역이 아닌 의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닥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하신 분의 이 질문 내용을 보면 번역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번역 결과를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의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쌓인 부분들을 따로 엑셀로 잘 정리해 놨다가 그걸 데이터로 챗GPT한테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을 좀 활용해서 요걸 참조해서 이렇게 번역해줘.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Don't try라고 하면 밑에 자막은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모아서 챗GPT한테 다시 던져주고 이걸 참조해서 다시 번역해줘 라고 하면 그대로 번역이 될 겁니다. 그 경험이 쌓여야 돼요. 네. 네, 요거는 뭐 좀 더 프롬프팅에 대해서 좀 더 네. 심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챗GPT에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는 지금 4.0이 보여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멀티모달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AI 모델들이 이 밑에 다 줄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GPT 4.0이 이 전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결과를 낼 거니까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음악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언어 모델 밑에 다 와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해서 옆으로 확장돼 나가는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GPT 4.0은 이미 충분한 성능, 기대했던 성능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기능이 옆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뭐 비즈니스나 창업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네. 챗GPT로 부업할 수 있는 것 알려주세요라는 얘기 왔습니다. 네, 부업을 하면 좋죠. 네,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게 뭐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들인데 참 짜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각의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해외 자료들 번역 알바 이런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80장 정도를 번역할 일이 있었는데 챗GPT한테 돌리고 번역돼서 나온 것들을 이제 제가 말이 되는지만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기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장당 9,000원 받았으니까 한 72만 원? 뭐 그 정도. 네.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 알바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번역 알바 추천해 드리고요. 블로그 마케팅 이런 쪽도 괜찮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쪽 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요즘에 뭐 GPT로 돈 버는 법 하면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약간 갸우뚱했는데 번역은 정말 괜찮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좀 긴데요. 챗GPT로 자동화 수익화에 관련된 강연 콘텐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확인해보면 대부분 콘텐츠 맞습니다. 베끼기가 많대요. 그래서 1인 기업, 개인 자영업자들이 자동화 수익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나 팁 이런 것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뭐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이제 막 보면 인터넷에 있는 약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컨텐츠 베끼기 이런 것들은 많아서 그래서 아까 제가 블로그 마케팅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약간 말을 멈칫했던 게 있고요. 만약 내가 자영업자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GPTS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챗봇을 만들어내는 게 예전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상담 챗봇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어떤 창구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꽃꽂이를 한다라고 하면 꽃꽂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 대답해주는 챗봇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뭐 숍으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클래스로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일종의 하나의 창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무료로 주고 유료 서비스를 그 뒤에 숨겨서 개인 사업자들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비즈니스는 많이들 지금 다들 막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국내 사례들 보면은 뭐 소카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 정육각 이런 회사들이 벌써 내부 서비스에 그리고 일부는 이제 고객 서비스에 추가해서 효과들을 조금씩 보고 있는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8가지 카테고리 중에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미래의 전략 및 전망 및 전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발전 방향과 미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챗GPT는 이제 오픈 AI의 특정 회사의 서비스 이름이 챗GPT고요. 이제 약간 넓게 본다면 언어 모델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건데 언어 모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작아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휴대폰에도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워치에도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끼리 또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얘네들끼리 삼위일체처럼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서 최적의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작아지는 언어 모델들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사실 비슷한 답변일 것 같기는 해요. LLM이 얼마나 확장될까? 그리고 확장을 해서 각 분야에 도입됐을 때 확장폭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것도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LLM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GPU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GPU를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처럼 돼 있고요. 그 모든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연구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 위에서만 동작이 되게끔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가장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들어가는 H100 GPU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하면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GPU가 없어서 이걸 확장하거나 늘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의 유일한 제약은 GPU다. 그리고 GPU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더 확장이 가능할 것 같다. 연구나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도 이제 조금 다른 변수가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MD나 인텔도 이쪽 시장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 회사들이 자체적인 칩셋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발트라는 칩셋 따로 만들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은 TPU라는 걸 또 따로 만들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컴퓨터 비전 전용의 도조 칩셋. 예, 앞으로는 반도체 전쟁까지 함께 봐야 될 정도로 이 전장은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GPU가 얼마나 찍어내느냐.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없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로 좀 흥미로울 것 같은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챗GPT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거는 아주 심플한 질문인 게, 제가 2주 전에 부산에서 4일짜리 개발자 교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일짜리 개발자 교육을 하면서 파이썬으로 챗GPT로 어디까지 갔냐면 PDF 파일들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얘가 답을 찾아서 말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기술적인 진입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에 익숙하다면 오픈 AI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스 코드나 샘플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연구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빠른 결론들이 나오게 될 거고, 또 인터넷에 보시면 또 소스 코드 올려놓고 굉장히 좋은 코드들 그리고 기술도 공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쪽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버전업이 돼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오픈 AI의 홈페이지에 가서 샘플들 찾아보고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정한 남은 질문들은 아까 답변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어가지고요. 지금부터는 좀 실시간으로 들어왔는 질문 몇 개를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 질문 이제 하나 띄워주시면은 그거 바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볼까요? 어떤 답변들이 프라이빗한 챗GPT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제작한 GPT 학습시킨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못 쓰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곳,
네, 군대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픈소스 기반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와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책 연구기관들이 네, 그런 식으로 이미 쓰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인터넷 연결까지는 가능한데 챗GPT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는 못 믿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안에서 챗GPT를 내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전용의 챗GPT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회사 데이터를 넣고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모델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좀 문제가 되죠. 비용은 그냥 오픈 AI 거랑 거의 비슷한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뭐 큰 허들은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아까 좀 이어서 나온 거네요. 이제 뭐 챗GPT를 이용을 해서 연말정산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GPT-4 이후에 현재보다 더 실생활에 적용되는 게 어떤 것식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GPT-4 가지고 주로 일만 해서 실생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작업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한 달 동안 썼던 카드 내역들, 네, 그런 것들 정산을 지금 챗GPT 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 제 방에 온도, 습도, 조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 방의 온도가 언제쯤 피크가 되고 언제쯤 낮아지는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보일러를 언제 틀고 끄는지 그런 제어하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나름 혼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각자 아이디어 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영향을 받는 직업 중에 프로그래머가 제일 영향이 클 것 같은데 향후 프로그래머로서의 직업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다른 직업을 고려해야 될지까지도 이제 물어보고 있네요. 네, 근데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도망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럴 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거 외계 기술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어느 정도 전공하고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저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백엔드 개발자니까 계속 뭐 웹만 만지고 백엔드만 만지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종류의 개발을 하든 간에 이 언어 모델을 어떻게 접목해서 효율을 높일 건가에 대해서는 네,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웹 개발이나 웹 쪽에 뭐 개발자나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제 퍼블리셔, 프론트, 백을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개발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직군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혼자서 다 하는 통합 개발자, 약간 이런 형태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은하철도 999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영원히 삶을 사는 그 별에 가잖아요. 갔는데 결국은 영원한 삶을 얻지 않고 그냥 탈출해요. 그 이유가 그 별에 지진인가 뭔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그 기계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챗GPT나 이런 애들이 만들어준 것만 받아먹고 써먹고 있다가 뭔가 장애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잘 보고 체계적으로 잘 쌓고 아키텍처를 잘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네, 여전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걸 잘했을 때 대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래머로서의 지금 이 챗GPT나 이런 이제 뭐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말씀대로 그런 아키텍처들을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기술에 대한 히스토리나 네,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객 상담 시 AI 에이전트가 연결되어 통화를 할 때 아직까지는 여전히 인간 수준의 업무 통화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통화 범위에 AI 에이전트 통화 범위로 교체되는 느낌이 나지 않게 잘 융화시키려면 어느 수준의 GP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뭐 물론 이제 최신 버전의 GPT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GPT-4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GPT가 우리가 뭔가 묻고 나면 대답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거기서 약간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 상담사들을 바로 대체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보통 콜센터 중에서 제가 아는 데는 한 2,000명 이렇게 근무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도 오전 10시에서 뭐 11시 반 이럴 때는 한 사람당 콜이 거의 10개, 20개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질문의 분류를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이 상담사들이 대답을 해줄 때 질문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때그때 잘 찾아줘서 빨리 효율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아직까지는 약간 사이드 잡으로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콜센터에서 GPT 4.0 모델을 사용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리소스를 엄청 많이 먹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비용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요 질문의 답은 이제 그 비용 문제가 해결돼서 4.0으로 올라가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죠. GPT 터보 정도 되면 이제 응답 속도가 빨라지니까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요거는 계속 나오는 건데요. 이 GPT 답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허위 정보에 대한 네네. 이게 사실은 3.5 때 너무 그런 게 장난처럼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위 정보에 대한 잘못된 답변을 달렸을 때 판단하고 구분하는 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요거 잘 사용하고 싶은데 불안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 봐. 아직까지 사람이 쓸만해라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네, 왜 크게 문제가 안 되느냐면 지금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소스를 믿을 만한 소스에서 가지고 와서 대답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발전이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연구할 때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게 대해서 다 라벨링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3.5를 쓰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네. 어떤 거 3.5도 그러면 좀 아직 좀 믿을 만한 버전을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4.0을 쓰는 게 좋을까요? 만약 3.5가 못 믿었다라고 하면 그 검색 엔진 빙에 가서 빙챗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빙에서는 먼저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가지고 대답을 해줘요. 네, 그리고 빙챗에 들어가 있는 버전은 GPT 4.0인데 그걸 무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엔진 중에서 빙에서 채팅을 사용하시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요거는 좀 어디서 뵌 분인가 봐요. 클라우드웍스에서 강의하신 것 같은데 데이터 라벨링과의 상호 발전 관계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글쎄요. 제가 하도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보면 어떤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미리 답을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개 사진 만장, 고양이 사진 만장 있으면 요건 개고 이것도 개고 이것도 개야 라고 해서 쭉 학습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도 네, 그 잘못된 답변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의학 전용 챗봇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서 잘 넣어주는 게 일종의 라벨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 자체는 라벨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넣어서 이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작업들을 미세 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파인 튜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된 모델은 그 데이터가 이미 그 모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얘한테 갑자기 셀 세이버 준비하고 석션 준비해라고 하면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 가는 업체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건 지금도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질문들이 얼추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한 두 개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제 나가실 때 설문조사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상품권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려보려고 하니까 네. 추후에 이제 어떤 좋은 강연을 위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피드백을 받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이제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볼 건데요.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일을 할지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말 이제 기계 닦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쵸. AI 관련 업종으로 유망한 직종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네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챗GPT 자체를 만드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픈 AI 직원이 7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 연봉은 엄청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이제 AI 트레이너, 네, 이걸 이제 각각의 업종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사용하는 트레이너라는 쪽도 지금은 이제 많이 업종이 나오고 있죠. 이게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다 보면 결국 그 장르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챗GPT도 가장 잘 써요. 네, 그래서 자기 장르에서 네,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게 오히려 챗GPT를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챗GPT라는 기술 자체 활용보다는 네. 본인의 전문성을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거는 알아서들 잘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네, 약간 암울한 얘기긴 한데 네. 앞으로는 이제 직업이 2가지 중에 하나가 남을 거라고 해요. 예, 하나는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AI로부터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명령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시스템에 뜨는 대로 자기 몸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업종 사이에 급여나 어떤 대우나 복지의 차이는 너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8대2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체감상으로는 거의 2대 98의 법칙으로 앞으로는 너무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겠죠. 네, 시간은 남아 있는데 시간이 줄어드는 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GPTS에 대한 활용 방안 어떻게 될까요? GPT 뭔가요? 이게 마겟이라고 네, 했나요? 네. 마겟이 이제 앱스토어만큼 영향력이 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저것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런 시장도 하나가 있겠지만 또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아마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시끄러운 춘추전국 시대가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네, 지금 모바일 시장처럼 뭐 안드로이드, 뭐 애플 이렇게 나눠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가 되면 네, 좀 쓰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Q&A를 네, 거의 뭐 1시간 정도를 연달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전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 못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콘텐츠를 따로 찍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100개 정도에서 백문백답? 이 정도로 해서 100개의 질문들을 이 GPT에게 답변 한번 달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달아보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소장님이 네. 요거에서도 뭐 첨삭을 하고 첨언을 하는 그런 콘텐츠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 GPT 빨간 펜 선생님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네네. 어떤 답변이 나올지. 네.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바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게 1월 중순에 이제 CES 2024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CES 2024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그때도 비슷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또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과제할 때 사용했던 사파는 오픈 AI의 달리 3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달이 3 치면은 아마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챗GPT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쓰면 아니면 무료로 쓰고 싶다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찾으면 100회까지 공짜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질문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전 질문이나 실시간 질문을 남기신 분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그리고 설문조사 이제 남기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제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은 모두 끝났는데요. 저희가 한 6개월 만에 이제 모델 특강을 했는데 네, 네. 소감 어떠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6년 같은 6개월이었고요. 네, 앞으로 10년 같은 내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전 속도 굉장히 빠르고, 네, 다들 정신줄을 놓지 않고, 네, 이 흐름에 잘 편승하면, 네,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아이디어, 모두의 특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